자, 도서 판촉의 달인 최백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덕분에도 한 8,600% 나갔습니다. 이야, 최근 2주 좀 주춤했죠? 예. 네. 도사네.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일본이 수출 규제한 지 2년째 되는 2019년 7월 1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했거든. 2년 전 교수님 나와서 방방 뛰고 이제 다들 어떻게 될지 걱정할 때 이거 우리가 이긴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지. 이야. 자. 책부터 나왔어. 예. 자, 책 사줘! 예. 이거 뭐예요? 우리 먹방. 아, 콜라겐이네. 석류 풋귤에서 나온 콜라겐, 과일에서 나온. 맛있어요? 예. 아니 그 정도로 부족하지 지금. 식감도 괜찮네요. 그리고 과일 맛이 나가지고. 교수님 약해. 맛있어. 약해. 엄청 오버해야지. 진짜 맛있어요. 자, 예. 자, 서로 거래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잘못 낀 첫 단추. 그렇지. 예, 그 이전에 잘못 낀 첫 단추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자.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2년 전에 7월 2일인가 3일인가 바로 터지자마자 나오셨죠. 나왔죠. 이거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은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이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었어요. 정확하게. 그때 워딩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거만하게 하셔도 돼요. 다 맞았기 때문에. 네.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고객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같은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물건 안 팔겠다고. 그렇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예.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 물건을 한국의 대기업이 납품하는데 우리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한국을 우습게 봤지. 예. 저도 대학 선생인데 근거 없이 얘기하면 개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하면요 답이 보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이 이 피해가 심해진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진국형 산업 구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든다고 할 때 불화소 같은 소재도 필요하고 제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포장해서 파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소재도 필요하고 제조도 필요하고 그렇죠. 판매도 필요하고. 예. 예.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선진국형 산업구조예요. 원세트형 산업구조라고 그래요. 개도국 같은 경우는 경험이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품 소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었던 거예요. 부품과 소재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일본에서 좀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일본은 옆에 있는 나라잖아. 운송병도 적게 들고 안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예. 일본 제품을 그냥 쓰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내 중소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개발할 자본도 부족하고 그렇죠. 대기업이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렇죠. 대기업은 이미 잘 만드는 업체 거 있는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안 건 거죠. 근데 우리 내부에 상당히 역량은 축적되어 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대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은 딱 그러더라고요. 자, 부품이나 소재는요, 독일의 자동차, 미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있을 때 공정의 차이들이 있어요. 나라들마다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소재를 바꾸면 되는데 공정을 좀 바꾸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걸 계속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국내 기업도 기회를 주면 개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기업이 피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불화소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급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이 수출 규제 이전과 비교해서 95%가 줄었다고 하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불화소 같은 경우 뭐 순도 99.9가 뭐 한 8개인가 9개짜리 있는 이걸 만들지 못한다 막 그랬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들었잖아요. 만들게 됐잖아. 못하긴 뭐 금방 만들더만.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 막 큰일 났다고 못 만든다고 단기간에 불가능합니다. 막 협박했었죠. 그렇죠. 금방 만들었어. 3대 소재 중에서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냐. 그동안에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본 게 있냐고. 못 없어요. 만들고 있지 않냐고.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 수출이 늘었어. 정부는 수출 규제 한다고 하지만은
일본 기업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는 한국에 공장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불화소소 망하는 거 보고 네, 그렇지. 그 정부 규제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팔려고 한 거죠. 그렇죠. 일본 기업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자기 발등 찍었다. 자기 무덤 팠다. 이런 풀리시 트레이드 워, 멍청한 무역 전쟁을 벌였다. 그건 네. 교수님이 말하나서 몇 달 후에요. 교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몇 달 지나고 그런 분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또 잘한 거네. 자,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전 얘기를 반복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잘못 낀 첫 단추는 이 수출 규제가 아니라 아베노믹스예요. 아베노믹스. 그 얘기 계속 하셨지. 예, 아베노믹스예요. 이게 황당한 논리예요. 아베노믹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대규모로 찍겠다 이거예요. 돈을 대규모로 찍겠다. 돈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일본의 상품이 많이 수출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일본 자동차를 미국에다가 4만 달러에 팔아요.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1달러당 80엔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당 110엔이 됐어요. 돈을 많이 찍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80엔일 때 4만 달러의 자동차를 팔게 되면 80 곱하기 4만 해가지고 320만 엔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1달러당 110엔이 되게 되면은 4만 곱하기 110 해가지고 440만 엔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엔이 돈 버는 거예요.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기업이 돈을 벌면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릴 거라 이거예요. 낙수 효과. 네, 그렇죠. 투자 고용을 늘리면은 임금도 올라갈 게 아니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더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소비를 더하면은 세금도 더 많이 거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정부의 채무도 줄어들 게 아니냐. 이 논리가 아베노믹스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꽝이에요? 꽝이죠. 왜 이게 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논리가 맞다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 찍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예. 근데 중앙은행에서 돈만 많이 찍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그렇게 중앙에서 막 돈을 막 이렇게 찍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엔화 가치가 80엔에서 110엔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이 120만 원의 수입이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4만 달러로 계속 팔고 있으니까는 수출이 그러니까 한 대가 두 대로 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이 변화가 없는 거야. 아, 그렇지. 수출이 변화가 없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생산 시설을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고용도 더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부터 작동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수출 단가도 떨어뜨리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미국의 가격은 그대로니까 더 나갈 리는 없다. 그렇죠. 그렇지.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으니까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느는 거죠. 2016년까지 국내 언론들도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막 그랬었어. 엔화 기준으로 계산하면 늘었잖아. 근데 달러로 보니까는 그대로. 오히려 줄어들었어. 아, 오히려. 이게 달러로 봐보세요.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2012년에 6조 2천억 달러였어요. 일본의 GDP가. 그러니까 엔화로 하면 네. 이게 늘어난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는데 달러 기준으로 바꿨더니 이게 쭉쭉쭉 줄어드는구나. 떨어졌어요. 수출도 그래. 그러니까는 그 엔화 가치로는 약간 증가할 수 있는데 착시 효과로 달러 기준으로는 안 오르는 거야. 실제로 수출이 늘어나거나 GDP가 높아지지 않은데 국내적으로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럼 좋은 건 기업만 좋은 거 아니에요? 국내 기업만. 네. 그런데 2018년을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2018년에 옵니까? 넘겨보세요. 2018년에 보게 되면요. 2017년 말에 일본 GDP가 555조 4,622억 엔이었어요. 네. 그런데 1년 후엔 2018년 4분기에 554조 3,318억 엔. 네. 들었어. 줄어들었죠. 아베가 집권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조 원 정도 찍어냈어. 근데 이렇게 100엔을 찍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한 14엔 정도 올린 거예요. 국가 GDP. 86엔 어딘가로 날아간 건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8년에는 한 30조 엔 정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줄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조금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줄어버렸어. 이게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나타나. 2018년도에. 아베가 경제 성과 만들고 있다고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이게 줄어든 거야, 이제 그 이후에도. 300조 원 정도 찍었는데도 오히려 줄어든 거야. 근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죠. 배상하라고.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이제 수출 보복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2012년 말에 재복귀를 했는데 일본의 어떤 상황이냐면요. 2012년에 GDP가 91년도 수준보다 밑들 정도로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제도 안 좋고 재난도 생기고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베가 등장해서 그렇죠. 아베가 이제 부흥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때 키워드가 부흥이에요. 부흥. 그렇죠. 부흥했었죠.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극우 세력이 포퓰리즘이 바로 아베노믹스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라 이거예요. 부흥시킨다고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마약성 처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노미스는 처음부터 작동할 수 없는 저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더 이상 아베노미스가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구구들은 자기들이 난처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혐한 감정을 돌리잖아요. 특히 한국을 때리잖아. 안 그래도 부흥이 실패하고 수치도 떨어지고 그 해에 1인당 PPP GDP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거든요. 2018년에 그것도 딱 추월을 해.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PPP가 햄버거 가격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이 다 틀리잖아요. 그 물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소득을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를. 그러니까. 예. 실제 개개인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그렇죠. 비교하는 건데 비교를 해봤더니 개개인이 우리가 더 잘 사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잘 살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요. 평균으로. 예, 평균으로. 앞서기 시작하니까 내부의 경제는 완전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때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저거다 한 그렇죠. 거지. 저거를 핑계로 한국이 크지 못하도록 밟자. 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잘못 낀 단추가 아베노미스인데 이걸 계속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잘못 낀 단추였던 거죠. 그렇죠? 그때 예. 박근혜 정부였으면 먹혔지. 그렇죠. 아베도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단기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내 그러니까 토착외고들이 막 호응을 해줬잖아요. 그렇지. 항복하라고 그랬어. 그걸 예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자기들은.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문재인 대통령 석과 이건 단호하게 너자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역사의 정의와 관련된 건데 불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촛불 시민들 싸우자 이제는. 근데 그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때리면 패닉에 빠져가지고 더군다나 또 한국 내에 있는 극우 세력들 조선일보 기사들 걔네들 맨날 보거든. 어머 때리면 바로 항복할 건가 봐. 그래서 때렸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니까 당황했지. 뜻대로 안 되니까 당황했어. 예. 걔네가 그때. 그때 그랬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저도 그 당시 막 토론을 엄청 많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예? 토착외구라는 단어가 빡 그렇죠. 부상했지. 토착외구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었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나서 망가져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의 GDP가요 97년 수준으로 돌아갔어. 아, 더 떨어졌어? 97년 수준으로. 쌤통이다.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주식 산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다른 나라 선진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주식 사는 나라 없어요. 아, 그렇지.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은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여러 ETF라고 있죠. ETF. 전체 ETF에 2018년에 75%까지 일본은행이 소유주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 거야. 올해 들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라든가 유럽이나 미국의 주가 지수하고 보게 되면 다들 오르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만 지금 거의 한 5% 가깝게 떨어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니까는 주가가 떨어지고 앉아 있는 거야. 혼자서. 네. 일본은행이 주식을 매입해 준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매입해 주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해 가지고 소비를 늘리게 돼 가지고 중앙은행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물가 안정인데 물가가 너무 여기 디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한다. 이런 근거를 댄 거야. 근데 소비자 물가가 97년에서 돌아갔다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소비자 물가도 97년으로 돌아갔어요. 97년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최근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이 그대로예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 일본의 20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득도한 세대라 이거. 득도. 얘네들이 잃어버린 30년이 지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꿈을 갖고 그러다가는 희망 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해 계속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계속 지금 되고 앉았어요. 일본 거기다 예. 코로나까지 또 겹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본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요. 2018년 말부터 물가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9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아, 그러네. 지금 올림픽이 이제 세 번째 잘못 낀 단추야. 아, 올림픽이? 아베가 집권하면서 2013년도에 IOC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64년 동경올림픽을 계해가지고 그걸 이제 키워드가 부흥이에요. 부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회를 일본의 국가 체면 유명하잖아 전 세계적으로요. 200%가 넘죠. 예, 지금 266%까지 갔어. 세계 1위. 이거 봐보세요. 2018년도에는 31조엔 정도를 찍었는데 명목 GDP가 2조 7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고. 예, 거기다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141조 5천억 원을 찍었는데 오히려 12조엔이 줄어든 거야. 지금 일본은 순채무도 되게 최고예요. 150%가 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9.6%도 안 되는데. 많이들 준비하셨다. 자, 마무리를 하시죠, 이제. 이 재정이- 아직도 안 끝났어, 자료가. 일본이요, 재정이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는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예요. 정부 예산 중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국채를 매년 찍어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탱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들어간 돈이 35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만약에 이거 취소했을 때 50억 달러 더 추가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부 지출의 6.8%나 돼요. 이 규모가요. 올림픽을 안 했다가는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런 추세잖아요. 전문가들은 동경올림픽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막 경고들 내리고 있잖아요. 64년도 같은 경우는요,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 막 우길순천할 때 했었어요. 지금은 팬데믹 이런 걸 겪으면서, 후쿠시마 사태 겪으면서 정부의 무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무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어서는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있어. 체념한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국민들은 불안하고 막 이런데 이걸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 팬데믹 대응을 잘 못한 것도 손 내밀었어야 되는 건데 손 내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그렇죠. 우리한테 진단 키트 빨리 수입해가지고 빨리 대체했겠지. 지금도 일본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좀 도움을 청해라.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좀 청하라 이런 얘기들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올림픽이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라 짐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를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교수님의 두 번째 예언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되면 민폐 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일본은 첫 번째 잘못 낀 단추를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침략했다가 자기 발등 찍어가지고 악화시켜버린 거고 그 결과로 올림픽도 빼다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관리 대상 국가니까. 관리 대상이다 이제. 관리 대상. 일본은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분기점을 통과하는 중인 것 같다 일본이. 그렇죠. 아베노믹스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규제 때리다가 올림픽까지 가서 원래 첫 번째 동경 올림픽은 일본 전후 부흥의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반대로 일본의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일본 경제가요. 체력이 저질이 돼가고 있는 게 상장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려줬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전부 다 기업 좋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돈 벌게 해준 거죠. 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돈 찍어서 기업한테 돈 벌게 해주고 기업 주식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들만 좋았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체력이 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 타고 앉아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올림픽 세 번째 잘못 낀 단추로 작동할 것이고 또 한국에다가 또 저걸 돌릴 거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늘 주시를 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